일단 젤렌스키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젤렌스키는 뭐 사실 그동안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첫 번째는 이미 영토 포기라면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바스 지역을 전부 다 내놔라라는 러시아에게, 아니 여기는 우리가 여전히 지키고 있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내려면 내놓냐, 지금까지 이거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싸움에서 미국이 지금 중재안으로 내는 게, 그럼 거기를 그냥 비무장지대 겸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자. 니네 둘 다 박배라. 근데 둘 다 박배라가 굉장히 공평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 러시아는 거길 못 들어갔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빠져라, 철수해라가 되니까 그냥 러시아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분수적으로는.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걸로 지금 뻗대다가는 뭐 본전도 못 차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우리가 좋다, 거기서 철수하겠는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2km, 3km, 5km를 철수한다, 러시아도 그럼 현대전에서 2km, 3km, 5km를 철수해라, 물러나라.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우크라이나가 먹고 있던 땅을 경제자유구역 비무장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벌어진 만큼 비무장지대를 더 넓히자. 이걸 더 넓히면 아무래도 충돌의 가능성이 더 약해지겠죠. 이게 일단 제일 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자기 영토를 좀 포기하겠다고, 자기 관할권에서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사실상의 영토 선언, 영토 포기 선언을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자기 결단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국민투표에 넘기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에 맡기겠다라고 지금 마지막에 이제 도망갈기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두 번째 어려운 문제가 이제 나토 가입이에요. 나토 가입은 택도 없다고 이제 트럼프는 진작에 얘기를 해왔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다시 확인돼 있잖아요. 이게 러시아는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어쨌거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놔야 된다. 땅 뺏기는 것까지는 100만 번 양보해서, 원래 사실은 지금 이른바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원래가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약간 이질적인 동네예요. 그리고 선거하면은 이쪽 동네는 맨날 친러 후보 지지하고, 키이우 쪽 이쪽 동네는 맨날 친유럽 후보 지지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정치적으로 색깔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아싸리 그 동네 떼버리는 것도, 우크라이나로서는 이 오데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좀 항구만 제대로 지킬 수 있으면은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문제는 이게 그냥 어차피 친러하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을 떼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재침공의 발판을 내 손으로 만들어주는 결과가 될까봐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재침공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장이 필요하다. 안전보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하면, 나토에는 5조 조항이 있어서 만약에 내 친구가 한 대 맞는다, 내가 한 대 맞는 것과 똑같은 일로 간주하고 내가 대신 때려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젤렌스키가 바라는 건 뭐예요? 자, 지금 나토 가입은 안 된다며. 알았어. 나토 가입은 나도 깔끔하게 포기할게. 대신에 지켜준다는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토 5조 때문에 내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한 거야. 5조를 네가 해주면은 내가 굳이 나토에 안 가도 되는 거지. 자, 우크라이나가 침공받으면은 지켜주겠다는 방위공약만 확실하게 해라. 이 방위공약이라는 것도 사실 말로 해서 세상에 말이 얻었어요. 말로 하는 건 말짱 허당입니다. 말로 하는 건 말짱 허당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군 주도를 문제로 얘기해 줄 거예요. 다만 트럼프나 이제 미군 주도는 뭐 절대 없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혹시 이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보고, 유럽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겠죠. 유럽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러시아와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크라이나에 살려 놓으면은
유럽으로 오기 전에 완충지대를 하나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군대 배치해가지고 완충지대를 지킨다. 굉장히 남는 작업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할 겁니다. 다만 이제 미국 없이 유럽만으로 했을 때 러시아가 그 유럽군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겁먹을 것이냐. 네. 이 문제는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없는 마당에 유럽의 진주만으로 우크라이나가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고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거는 젤렌스키 생각이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진짜 많이 양보한 거예요. 정말 많이 양보했고, 이 정도면 거의 강경파의 입장에서는 나라 팔아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양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러시아는 그 정도 갖고는 택도 없다는 얘기. 지금 줄쳐놓은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유럽이 무슨 제안을 하든지 그 제안이 뭐든지 내가 보지도 않아. 우크라이나하고 유럽의 제안이야? 보면 볼 것도 없어도 건설적인 게 아니야. 전혀 건설적이지 않아. 그걸 만약에 미국이 받아들였어? 그 내용이 뭔지는 안 궁금해. 안 물어볼 거고 궁금하지도 않아. 하여튼 우리는 반대할 거야. 그 어떤 것이 됐든 우크라이나의 제안을 유럽하고 짝짝꿍해서 미국이 받아들인다? 그거는 우리는 무조건 no. 그러면서 또 나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이거는 그냥 미국의 제안을 우크라이나가 수용한 것인데 비무장지대가 했죠. 그것도 아니야. 그거 지네끼리 하는 얘기지 우리가 동의해준 바가 없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언제 거기 비무장지대 만들자고 그랬냐고, 돈바스 다 내놓으라고 그랬지. 비무장지대라는 게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가 먹고 있는 돈바스의 일부를 비무장지대로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얘기한 거랑 다르지. 그렇게 하면 계산이 달라지지. 우리는 이거 다 내놓을 거야. 만약에 비무장지대 만들 거면 그 앞에다가 새로 성 하나 그리든가. 일단 러시아 얘기는 러시아가 요구했던 거에서 1마리라도 한타리라도 수정이 들어간다? 우리는 다 넣어. 그럼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게 미국으로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설득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설득한다 하는데 정작 이제 러시아가 이제 버팅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오늘 크렘린에서도 반응이 나왔어요. 이렇게 한국식 모델을 생각한 적 없다. 즉 비무장지대 설정은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젤렌스키로서는 오히려 불강청 고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했어. 제가 붙여놓는 거야. 나 못 살게 굴지 말고 이제 쟤 못 살게 굴어야 돼. 이제 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게 젤렌스키로서는 호재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까지의 협상 국면으로 보면, 양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의 다음 액션이 예상이 됩니다. 자, 요 정도면은 네가 여기까지 양보해라라고 막 젤렌스키를 압박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협상안이 됐으면은 그러면은 젤렌스키 많이 양보한 걸 미국도 아니까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제 푸틴이 네가 양보해야 된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양상을 그거 아니거든. 여기까지 힘들게 얘기가 됐어도 러시아에서 우리는 너 딱 잃어버리면은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지가 했던 거 없고, 야 그러면 안 된대, 이거 다시 한번 판을 짜보자 그러면서 추가 양보를 또 요구를 하죠. 러시아는 단어 하나도 양보하는 거 없고, 이런 식으로 또 가면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흘러갈 공산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크라이나로서는 내놓을 거 이제 다 내놨어요. 근데 엄동설하네. 오리털 파카 벗었고, 지금 저기 뭐라 그러지? 기모바지도 나 벗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벗으라고 그러면은 이제 진짜 얼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상황까지 갈지 뭐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 평화 협상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안보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러시아가 또 침공할 거 아니냐. 그럼 그걸 보호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디 갔어? 미국 상원에서 약속을 아예 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바뀌면 그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책 바뀌고 트럼프 정책 바뀌듯이 대통령 바뀌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아예 결의안을 내든지 법안을 만들든지 상원 차원에서 아예 딱 해주겠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은 공식적으로 뭐 어느 나라나 대체로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전쟁이라는 걸 하려고 그러면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차 대전이 이제 미국이 세계를 주름잡는 강대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됐지만은 루즈벨트가 거기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진짜 작업을 굉장히 면밀하게 하거든요. 이거를 미리 받아놨다. 그러면 전쟁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속뜻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거를 미리 딱 받아놓고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나토를 가입하려고 우크라이나가 계속하는 이유는 나토 헌장의 5조에 있는 자동 개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원국 얘라는 회원국이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옆에 있는 얘가 다른 사람이 공격받은 걸로 치고는 얘가 대신 때린 놈 때려준다. 이게 이제 나토 헌장 5조인데 꼭 나토 아니라도 우리끼리 약속하면 되잖아. 이게 이제 동맹인 거죠. 그렇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의회 보증까지 해주면 이제 내 약속 믿을 수 있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만 여전히 이제 상원이 약속할게까지는 얘기하면서도 미국이 절대 안 하겠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지상군 투입은 안 할 거야. 근데 이거를 미군 주둔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니까 이게 지들이 실제로 피 흘리는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이거를 그냥 지상군이라고만 표현하면은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죠. 공군은 된다. 지상군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는 애들은 유럽에 니들이 그렇게 우크라이나 좋아하면 니들이 들어가 있어. 우리는 한 나토 기지 있는 루마니아쯤에 전투기 타고 기다리고 있을게. 뭔 일 있으면 불러. 전화하면 우리가 갈게.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쯤 되면은 좀 해볼만 하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죠. 지금 이 협상 상황을 전하는 기사에서 이건 물론 미국 당국자의 언급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얘기하고 있는 어젠더들, 이슈들 중에서 지금 90%의 지금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90% 합의?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거의 다 끝났네 인데,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남은 문제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90%가 합의가 됐다 그러면은 나머지 10%는 합의가 안 됐잖아요. 합의 안 된 10%가 핵심이지. 이게 영토잖아요. 영토 포기 문제.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 90% 합의라는 거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합의예요. 근데 지금 전쟁은 러시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90% 합의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리고 또 더군다나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90% 합의해 준 내용이다? 러시아가 당연히 반대하겠지. 반대할 게 뻔하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서 90%를 합의하든 100%를 합의하든 어차피 러시아로 갖고 가면 이거 원점에서 다시 시작이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건 르몽드 기사인데 이 시점에서 르몽드가 이런 기사를 왜 실었나,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예컨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 눈속임 진격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러시아 군대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지도고요. 지금 이제 여기가 돈바스 최전선, 지금 얘기 막 나오는 포크로스크니 무슨 미르노그라드니 시베르스크니 다 이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기사의 얘기는 이거예요. 러시아 군대가 사실은
되게 다 이긴 것처럼 막 족족 지금 다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진격을 못하고 있다. 진격하는 것보다도 자기 인적 손실이 훨씬 더 크다. 그러면서 기사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러시아의 외교는 전쟁의 다른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얻지 못하는 도네츠크의 최전선을 종전 협상을 통해서 얻으려 하는 거다. 요새 돈바스 전선에서 러시아가 진격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방송에 나와서 이제 뭐 사령관이 뭐 푸틴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막 자랑하고 하는데 사실 러시아가 입는 손실에 비하면은 진격이 너무 미미하다. 그러면서도 이런 막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화면을 막 전 세계에 내보내면서 어차피 러시아가 이기는 거다라는 인상을 각인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르몽드의 이 기사는 프랑스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야 좀 더 좀 버텨봐 라고 간절하게 말하는 기사가 되겠죠. 그 밑에도 이제 역시 우크라이나 기사, 르몽드 기사인데 워싱턴,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 이후에 러시아 석유에 대한 올가미가 조여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러시아 석유회사 로스네프트나 루코일이나 이런 회사들의 이제 제재가 발표가 됐어요. 사실은 우리가 남의 나라 일이다 보니까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 그거 어마무시하게 큰 일이었어요. 큰 뉴스였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수천 배럴의 석유가 바다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항구에 들어가서 이거 하면은 이제 받아주는 나라도 제재를 맞을 수 있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바다 위에서 죽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석유 수출 감소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 말인즉슨 전쟁 비용 고갈을 뜻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유라시아를 요래해가지고 쭉 이제 한반도 있고요, 중국 있고요, 내려와서 인도 차이나 해가지고는 뭐 쭉 해가지고 뭐 인도 아대로 지나가지고 이제 중동 해가지고는 쭉 아프리카 지나서 유럽 이렇게 있다 치면은 러시아 석유라는 게 여기 이제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뭐 어디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보통 지중해로 나가죠. 아니면 발트해를 통해 가지고 나가든가. 보통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이제 송유관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송유관 같은 경우는 그냥 송유관으로 하면 돼요. 특히나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는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그런데 바다로 나가는 거는 이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고 제재 효과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 위에 나간 배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이 기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야 좀만 더 힘 좀 내봐라. 좀만 더 버텨보자. 라는 꼬심의 얘기가 되겠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젤렌스키가 의미 있는 언급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언급을 많이 내놨습니다. 일단 영토 포기는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거는 최후의 저항 수단이기도 해요. 근데 동시에 책임 회피 수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민을 팔지 않고서는 젤렌스키로서는 더 이상 미국의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라는 자백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거는 이제 국민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말 속에 이제 자기의 본뜻을 숨겨놨지만 나토 가입 포기 같은 경우는 아예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사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명분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생존 수단이었잖아요. 젤렌스키가 이렇게 된 게
그 최근에 이제 부패 혐의로 쫓겨난 비서실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 친구이자 참모이자 그다음에 의지할 상대이기도 했잖아요. 하나 이게 없어지니까 확실히 사람이 기 빠지고 힘 빠지고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유럽이 지금 말리는 것도 야, 너 이제 지친 거 알겠고 너 이제 그만하고 싶은 것도 알겠는데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하나라도 더 얻어내고 끝내자 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리고 어차피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하고 90%를 합의했든 100%를 합의했든 이거 갖고 러시아랑 가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러시아를 얘기하지 않고 지금 젤렌스키만 갖고 얘기하는 거 말짱 헛일이다. 이거는 옛날에 저기 그 중동에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중재할 때 미국이 많이 겪었던 일이에요. 야, 요 정도까지 하면 얘가 얘기할 것 같은데 네가 요까지 양보해라 그러고 한참 얘기해놨어. 그래서 얘는 진짜 하기 싫은 양보를 기어이 했어. 그래갖고 얘한테 야, 얘가 요 정도 했는데 니도 이 정도는 하자 그러고 갖고 오면 웃기고 있네 뭐 이런 거 되면 이제 판 깨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러고 나면 웃기고 있네 그러면 결국은 여기 말 듣고는 너한테 야, 아무래도 네가 좀 더 내놔야겠다. 사실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는 꼼짝도 안 하고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중간에 중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러시아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젤렌스키로서는 이래저래 힘 빠지는 상황에 연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베를린에서 이제 그 협상을 벌였죠. 베를린에서 협상을 했는데 일단 유럽은 확고한 지지의 입장을 했어요. 만약에 안전보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만약에 러시아가 또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서구의 군대가 그냥 아예 쫓아내줄게, 확고하게 지켜줄게 라는 약속까지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몇 가지 더 있죠. 물론 이제 미국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이게 유럽이 이제 말하자면 공동성명으로 딱 채택을 한 확고한 이제 안보 공약.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안보 공약을 이미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럽과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거의 100%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 스스로가 지금 90%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90%가 됐든 100%가 됐든 뭐가 좀 돼가는 양상이 되니까, 그러고 이제 유럽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를 단죄하고 배상할 만한 국제위원회를 딱 출범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이제 젤렌스키도 참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전쟁 범죄가 지금 고발되어 있는 것만 해도 수백 건인가 수천 건인가 그렇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조사를 하면서 국제 여론 환기하면서 이제 러시아 나쁜 놈 이거를 돌아가면서 한 명씩만 해도 800번을 하니까 괴롭히겠다라는 의지가 되는 거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자, 뭔가 종전환이라는 게 모양을 갖춰가는 모양이긴 한데 문제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좋다 그랬다 치자고 우크라이나가 좋다 그러면은 러시아는 무조건 싫다 그런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이제 요건 아마 뉴욕타임스였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양반이 이제 페스코프 그 푸틴의 대변인입니다. 크레물린 대변인인데 이 양반이 그 시계로 유명해요. 오늘의 시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계를 잘 몰라가지고 요 시계는 그 시계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이 양반이 그 시계가 하나 사진이 딱 찍혔는데 시계 하나에 10억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즈음에 푸틴이 내 재산이 얼마다라고 그때 이제 선거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스스로 공개한 본인 재산이 1억 5천인가 뭐 그 정도 됐는데 이 양반은 시계가 10억짜리였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 그 양반인데 어쨌거나 자 지금 그 트럼프 얘기는요. 트럼프는 이걸 딱 잘라 얘기하진 않은데 자 크리스마스 이전에 종전 이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한 결정적으로 10% 못 채운 10%가 있다 보니까 젤렌스키는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도 하자. 원래 1차 대전 때도 크리스마스 때 그 정말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던 그 엄혹한 현장에서 크리스마스만은 즐겼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점점 그래지고 있지만은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그 자체로 갖는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종전 뭐 좋은데 종전 못 하더라도 일단 크리스마스에 한정하는 휴전이라도 하자까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니들 하는 거 봐서 크리스마스 휴전 뭐 니는 그렇게 해서 숨 좀 고르고 싶겠지만은 이게 그런 거 있죠. 막 복싱 경기 하다가 심판이 이제 그 경기 말리는 척하면서 맞는 애를 뭐 이렇게 주의 주는 척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쉬는 거죠. 그렇게 쉬고 와서 체력 비축해서 다시 막 싸워가지고 이렇게 게임 뒤집는 경우도 많이 보고 했죠. 뭔가 좀 세게 나오는. 나는 지금 전쟁을 끝낼 마음도 생각도 전혀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유럽이 거의 안보 공약을 그러니까 종전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켜줄지 유럽이 안보 공약을 내놓은 거잖아요. 거기에 두고 이 페스코프가 한 말. 유럽이 참여한 어떤 참여한 평화 협상에서 나온 얘기는 쓰잘데기 있는 얘기라고는 한 개도 없다. 유럽의 냄새가 난다? 아우, 볼 것도 없어. 냄새가 이게 유럽 냄새야. 치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우크라이나의 냄새가 나도 당연히 치아라. 나랑 얘기할 자격이 있는 거는 미국밖에 없다. 근데 지금 이미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90%가 돼 있다. 그러면은 미국이 애시당초에 갖고 갔던 28개 안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바뀌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러시아의 대답은 뻔하죠. 최초에 28개안 좋았는데 왜 그거 어쩌고 이딴 걸 갖고 왔어. 이거 유럽 냄새 나잖아. 아우 냄새나 치워. 이게 되는 거야. 진짜 눈 씻고 봐도 유럽 냄새 나는 거 좋은 거 한 개도 없다. 유럽의 입김이 작용한 건 절대 취급 안 한다. 이 말인 즉슨 이제 결국은 러시아의 답이 달려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데 우리 지난 며칠 동안의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러시아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던가. 러시아가 갑자기 말이 많아진 느낌이죠. 실제로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실제로도 상당히 물러서 있고 미국하고 실제로 상당히 얘기가 돼 있고 그러니까 하다가는 대충 이 정도에서 종전의 도장을 찍어야 되는 분위기가 러시아로서도 느껴지는 게 아니겠느냐. 갑자기 바빠진 러시아의 입장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거는 사실 정보를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최근의 뉴스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이해가 되는 아침이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일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블라디미르 푸틴이 예언하기를 유럽의 돼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다가 권력을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얘기한 건 맞아? 이거 굉장히 비하적이고 굉장히 경멸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물론
러시아어로 한 말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한 파이낸셜 타임스의 시각이 굉장히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전제하고 얘기를 풀어볼 만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러시아어로 제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솔직히 확인 못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번역되는 것만 봤고 러시아어 자체를 모르니까 제가 러시아어 원문을 본다 하더라도 그 뉘앙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파이낸셜 타임스를 저는 좀 비교적 신뢰하는 편이라서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다고 했을 때 푸틴이 원래 썼던 맥락도 그 비슷했을 거다. 이게 실제로 발언의 맥락도 보면은 그런 표현이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그 유럽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푸틴 대통령이 정확히 한 말을 꽤 길게 직접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도대체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바로 이겨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놈의 유럽의 돼지 시키들은 그래서 즉각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살인을 생각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살인을 바라면서 했던 거 아니냐, 그 사람들 그냥 살인광들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죠.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푸틴은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러시아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교적인 채널을, 유럽과 외교적인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if 현재의 정치인들이 아니면 외교적인 재개를 생각할 수 있다. 현재의 정치 엘리트들, 유럽의 정치 엘리트들이 그래서 대체되면, 쫓겨나면, 제가 이거 뭐 빨간 칠을 해가지고 오히려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다시 보시면은 if 아까 not이 안 보여가지고 다시 쓴 거예요. if not 디플로머시를 재개하는 데 열려 있다면서 지금의 유럽 지도자들하고는 아니다. 지금 유럽 지도자들하고는 할 얘기 없다. 그러니까 내 편이 들어오면은 그때 해보겠다. 지금 내 편이 어딨냐. 지금 전부 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푸틴이 지금 굉장히 간밤에 연설에서 주목받은 거는 우크라이나 얘기는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대부분은 유럽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럽 사람들은 뭐 2029년에 뭐 러시아가 쳐들어온다 그러고 뭐 MI6의 국장은 뭐 러시아와는 전면적으로 지금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게 모함이고 우리는 늘 평화를 사랑했단 말이야. 유럽이야말로 역사가 말해준다. 유럽이야말로 전쟁광이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역공을 하는. 아마 논란이 좀 계속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간밤에 푸틴의 연설을 계기로 전선이 뭔지 분명해진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선은 이미 전선도 아니에요. 이미 이제 폴란드와 벨로루시와 헝가리와 루마니아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을 따라서 전선이 확고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 새로운 전선이. 이게 원래 윈스턴 처칠이 철의 장막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보다 제가 지금 언급한 선보다 잠깐 우리 바빠도 지도를 잠깐 보고 갈게요. 아이 참. 윈스턴 처칠이 철의 장막이라고 표현한 라인은 얼추 이 라인이에요. 얼추 이 라인이 윈스턴 처칠이 철의 장막이라고 표현한 라인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라인은 대충 이 라인이라고 봐야죠.
지금 이제 이미 이 라인이 새롭게 지금 유럽 대 러시아의 전선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제 반세기는 지났고 한 세기는 안 됐고, 윈스턴 처칠이 1950년대에 이 말을 했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서유럽 대 이제 공산권의 문제였는데, 결국 이제 다시 변수는 동구권이 된 거죠. 특히나 이제 폴란드라든가 리투아니아라든가 핀란드라든가 이미 러시아에 당해봤던 나라들이 지금 제일 적극적으로 좀 반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들이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주목받는 데가 이제 루마니아 같은 데 저는 주목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나토 공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흑해함대를 빡 잡아버리면은 러시아는 진짜로 송유관 장사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작심만 하면은,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가 여기 보스포러스 해협을 딱 막아버리면은 일단 배로 움직이는 건 그림자 함대고 뭐고 간에 러시아의 석유는 한 톨도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지금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 노보로시스크가 여기쯤 됩니다. 그러니까 노보로시스크에 아무리 기름 갖다 대보라고. 그 다음에 송유관이라는 게 보통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넓혀보면은 러시아의 유전지대가 이제 원래는 여기 이제 바쿠를 중심으로 이 동네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아제르바이잔에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랄 산맥 넘어서 이 동네에서 이제 그 유전지대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동네가 얼추 장사가 되고 나니까 지금 북극해 근역에서 지금 새로 파고 있고, 근데 요거는 지금 진행 중. 그래서 이거는 미국 기술진이 이거를 지금 파줘야 돼요. 꽝꽝 얼어 있고 파기도 힘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걸 갖고 북극으로 나가면 이게 꽝꽝 얼어 있어 갖고 나가기 힘들어요. 그럼 대충 이쪽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갖고 가면 지금 이제 좀 별로 또 경로가 안 좋죠. 보통은 이제 노보로시스크로 갖고 옵니다.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로 나가는 이런 게 많고, 나머지는 굉장히 다양한 송유관, 가스관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게 이제 보통 요렇게 돼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튀르키예 쪽으로 우크라이나를 우회하는 노선을 또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좋은 거는 다 중국으로 가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앙아시아로. 그래서 원래 이제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인 골칫덩이가 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석유 회사가 주로 만들려고 그랬던 건데, 아이디어가 그거였어요. 조금 내려서 러시아의 석유, 바쿠든 서시베리아든 얘들을 일로 빼가지고는 일로 바로 빼자.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중동 골치 아픈데 중동을 아예 우회해가지고 파키스탄 쪽으로 빼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석유의 주 소비층인 이제 동아시아의 한국인이 뭐 이렇게 일본인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만 이 생각의 결정적인 맹점은 아프가니스탄에 여기 뻑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안 됐는데, 이게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사실은 푸틴으로서도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이게 됐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게 사실은 모든 유럽 정치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 요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딱 칼자루 하나가 늘 자기의 목값 5cm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진짜 까딱하면은 그냥 이 5cm 앞에 있는 칼날이 내 목 앞으로 1cm만 다가오면 갑자기 숨이 턱턱 막히죠. 이러다 이게 진짜로 한 5cm가 다 들어와 버리면 이제 피 좀 보는 거고요. 이 상황이 이제 지금 딱 러시아가 처해진 상황이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과의 선이 요렇게 새로운 이제 선이 그어진다 얘기하다가 내친 김에 그냥 러시아의 유전 지도도 러프하게 잠깐 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리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크리스마스 전에 뭐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몰라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거저거 다 양보하는 것 같지만은 아직 영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양보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좀 힘들고, 그리고 중재라는 건 그렇거든요. 중재가 진짜 사실은 참 힘든 게 A와 B가 있으면은 A한테 가가지고 B가 어떻게 좀 너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 그러면은 내가 중간에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으니까 내가 B는 설득할 테니까 너는 이거만 해줘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도 얘가 진짜 그거 한다 그러면 나도 그거 할게 이런 식으로 협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을 때 자 이제 러시아한테 가가지고 자 제가 이제 그 나토 가입도 포기한다 그러고 너 당초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한다 그러니까 전쟁 일으켰던 거 아니야. 나토 가입 안 한대요. 그러면 그걸로 네가 이긴 거잖아. 너 영토도 벌써 나머지 돈바스 미 정복 지역을 갔든 못 갔든 너 영토 이미 얻었지. 거기다 전쟁 명분도 나토 가입 포기한다 그러니까 너 정치적으로도 이긴 거잖아. 자 이러고 너 참아라 하고 갈라 그랬는데 푸틴은 지금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처음에 미국이 얘기했던 28개 조항은 생각해 볼게. 근데 그 28개 조항에 우크라이나가 됐든 유럽이 됐든 걔들이 손댄 흔적만 있어도 나는 그거는 인정 못해. 얘기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싸움 말려보시면 알 거예요. 저도 저 싸움을 어른 돼서 싸움 말려보면은 진짜 답답하고요. 그리고 말리다가 화나요. 야, 이 중간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니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나 봐서라도 좀 대충 합의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하가 돋죠. 트럼프가 지금 딱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대신에 기름 팔아서 네 배 채울 생각은 하지 마. 베네수엘라가 됐든 러시아가 됐든 제재 대상이고 엄격하게 처리하겠다. 지금 당장은 달러로 받는 돈만 캐시만 네가 해결 못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기름 수출 자체를 막는다. 지금의 제재는 그림자 함대를 제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제재는 로스네프트하고 그 다음에 루코일이라는 회사를 이 회사에 들어가는 이제 기름을 팔았으면은 기름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름값을 받는데 그거를 달러로 받을 때 이게 달러라는 형식으로 전산이 돼서 들어가는 순간 미국이 손을 딱 댈 수가 있거든요. 이거 바로 동결. 기름 팔아놓고 기름값은 만져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이 제재를 피하는 방법은 뭐냐. 어쨌거나 그림자함들 통해서 기름은 계속 갖다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달러로 안 받으면 돼요. 달러로 안 받으면 돼. 그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얘네가 안 받는 걸로 하면 돼. 뭐 이래저래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받는 형식으로 하면 돼요. 어쨌거나 지네도 살다 보면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함대들이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림자 함대 자체를 제재하겠다. 얘네가 싸돌아다니는 요 자체를 그냥 제재하겠다. 이건 지금 일단 영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함대 이거 보호 안 들어준다. 원래 이제 그 우리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도 그 즈음에 배 띄워가지고 이렇게 그 동방에서 물건 떼어다가 팔면은 그 수익률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사업할 때 이 수익률의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정말 어마무시했대요. 그 폭리를 취하는 거죠, 사실은. 대신에 이게 폭리를 취하는 게 이게 만약에 조난을 당하거나 뭐 강도를 맞거나 하면은 그냥 생짜로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찍부터 해상보험이라는 게 발달을 했고 바다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이 이제 그 주도가 된 거죠. 영국 금융을 앞세워서. 이거를 영국뿐만이 아니라 아예 이제 미국도 여기에 동참해가지고 얘들이 아예 바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다른 조치들까지. 근데 이 얘기를
군사적으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센트 장관이다. 재무장관이잖아요. 다만 재무부에서 한다 그러면은 역시나 이제 보험이라든가 금융제재 쪽이 좀 핵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름 자체를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상무장관이 나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러트닉이 나올 텐데, 늘 변수는 이거예요. 과거에도 트럼프 1기 때도 재무부와 상무부가 일단 입장이 좀 다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방이랑 이제 재무통상이랑 또 다른 경우가 있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재무부하고 대통령하고 다를 때요. 그러니까 재무부는 지금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 그림자 함대 아예 다니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베센트의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베센트의 언급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근데 베센트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트럼프가 그렇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도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협상이 조금 나갈 것 같고 러시아가 몰릴 것 같다? 그러면은 푸틴이 잽싸게 트럼프를 찾습니다. 그러고는 트럼프랑 통화를 하든지 만나요. 그러고 나면은 얘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야. 결국은 푸틴이 세게 나온 거는 일단 오늘의 뉴스 맞고요. 그리고 트럼프를 믿고 있는 거 맞고요. 오늘의 마지막 변수는 뭐다? 푸틴이 계속 이렇게 세게 나갈 수 있을 거냐? 트럼프에 달렸다. 이거를 베센트가 지금 추진하다시피 이제 지금 현재는 그림자 함대로 버는 돈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하고 월급을 받아. 월급이 내 월급 통장에 따박따박 꽂혀야지. 근데 내가 월급을 한 통 받으려 그러면은 이 월급이 나한테 직접 오지를 못하고 누구 거쳐서 나한테 들어오면은, 야, 내가 내 월급 받는데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라는 게 있고, 원래 또 여러 손 거치면 돈이 비어요. 내가 내 돈 받아야 되는데 왜 내 월급이 이렇게 적었어?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판국에다가 아예 그냥 중간에 그 연결고리 자체를 끊고 애시당초에 일도 못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만들겠다고 하는 재무부 장관의 얘기를 트럼프가 받아들일 것이냐, 밀어붙일 것이냐, 이게 마지막. 조만간에 제가 이거는 아마 장담까진 못해도 예상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통화했다는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통화는 푸틴이 시도하는 통화가 될 거예요. 이 그림자 함대를 제재하겠다는 이 기사는 푸틴한테 주는 압박이 결코 작지 않아요. 푸틴이 유럽을 향해서 비난하는 강도가 세졌다? 유럽의 개입 강도가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푸틴이 자신감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 푸틴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장담까지는 못하더라도 예상컨대 조만간에 두 사람 통화했다는 얘기가 나올 거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트럼프는 아이고, 거래의 기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판판이 당하는구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버티고 옆에서 이 통화하는데 옆에서 베센트 장관이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러면서 등 두들기고 말리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있네. 이 얘기는 저겁니다. 르몽드에 실린 칼럼인데, 이렇게 서방을 개차반 취급하면은, 허수아비 취급하면은, 그러니까 유럽을 허수아비 취급하면은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나라들이 전부 다 중국 밑에 기어 들어갈 거다.
트럼프야, 너 생각 잘해라. 네가 지금 누구 좋은 일 하고 있는 줄 아니? 네가 지금 유럽을 이렇게 괄시할 때니? 네가 지금 푸틴이랑 짝짝꿍 할 때가 아니야. 너 그거 중국 키워주는 거야. 네가 중국한테 형님 소리 하면서 사는 시대를 만들고 싶니?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마 이 얘기를 이제 보면은 베센트 장관이 그나마 푸틴한테 좀 말빨이 먹히는 것 같으니까 베센트 장관이 얼마나 좀 요령 있게 트럼프를 설득해내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 고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를 벨라루스에 배치한다. 오레시니크는 우리 강투 식구들 정도 되면은 뭐 다들 아는 얘기긴 할 텐데,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이 그림은 이제 좀 헷갈리게 되는데, 자,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기권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으로 완전히 나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이게 궤도가 일정해요. 그래,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 때리면은 발사하는 순간에 얘가 몇 분 후에 어디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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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은 몇 분에 어디 나올 테니까 내가 여기서 쏘면은 몇 분에 여기서 빵 터뜨릴 수가 있겠네. 쉽게 얘기해서 요격이 가능해요. 그게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을 한참 벗어나지 않고 대기권 권역, 대기권이라는 게 예컨대 줄이 딱 그어져가지고 요거 딱 넘어가면은 우주고 요거 딱 밑에 있으면은 지구 공기권이고, 아니죠. 올라가면서 점점 희박해지고 완전히 올라가면 공기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사이에 좀 어중간한 구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탄도미사일은 이걸 완전히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얘는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그 사이 어중간한 구간에서 꺾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꺾어지는 것도 그냥 올라갔다가 이 그림처럼 단순 명쾌하게 일정 궤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아요. 여기서 각도 한번 틉니다. 여기서 좀 오락가락 하다가 용종 죽겠지, 일로 갈까? 일로 가는 거 아니고 사실은 일로 가지,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탄도미사일,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딱 쏘는 순간에 몇 분에 어디, 몇 분 후에 어디, 몇 분 후에 어디가 되는데 이건 그게 안 되고, 두 번째는 빨라요. 원래 사실은 극초음속이라 그래서 사실은 근데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도 이렇게 쭉 나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은 다시 대기권 통과한 이후에는 실제로 마지막 단계에서 떨어지는 속도는 보통 마하 10 정도 나옵니다. 일반적인 그 탄도미사일도. 그러니까 마하 10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아니에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도 그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예컨대 모스크바에서 베를린을 때린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모스크바에서 베를린을 가는데 보통 한 8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극초음속으로 하면은 한 2, 3분이면 가겠네? 안 그래요. 좀 줄긴 줄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 줄어요. 해봤자 뭐 한 7분, 한 1분 주는 정도? 뭐 요 정도.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요격을 하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요격을 이제 위치 파악도 중요한데, 두 번째는 딱 올라가는 순간에 이제 궤도 파악이 되는데 이게 탐지가 좀 더 늦게 돼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탐지 자체도 늦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쭉 날아왔으면은 그러고 쭉 떨어진단 말이지. 근데 얘는 쭉 날아왔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 발로 나뉘어요. 이게 지금 그 그림을 보인 거예요. 여러 발로, 약간 산탄 미사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방에 이제 표적지를 한 대여섯 군데를 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격을 하려 그래도 한 발 떨어뜨려봤자 나머지 한 발 잡아봤자 나머지가 다 살아 있으면은 이게 허당인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오레시니크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름은 극초음속인데 실제로는 막 그 속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이 일단 대기권 안에서 얘가 좀 약간 각도를 트는 문제, 이게 중요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갈라져서 산탄총처럼 여러 개로 나뉘는 거,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얘기가 대충 이제 이 얘기를 제가 그림 한 장 놓고 요 정도로 지금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 이거를, 자, 여기가 이제 모스크바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베를린을 공격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가면 한 8분 정도 걸린다라고, 그러니까 탄도미사일로 모스크바에서 베를린을 공격하면 8분 정도 걸린다 그랬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되냐? 생각보다 안 준다. 8분이 이제 7분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가 된다. 근데 이거를 더 줄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더 요격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왜 굳이 꼭 모스크바에 써야 돼? 요즘에 내 꼬붕 하나 있잖아. 벨라루스에서 쏘는 거지. 그러면은 쏘는 거리가 쪼니까 훨씬 더 요격하기가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대의 장점은 요격을 피한다는 건데, 요격하기가 더 힘들어지네. 그러면은 원래의 탄도미사일도 사실 어디로 쏘나 다 10분 안에 가능해요. 뭐 프랑스도, 영국도, 독일도 다 10분 안에 가능했는데, 이제 대충 한 5분에서 7분 안에 다 때려 먹을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됐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스크바에 떡하니 앉아 있지 않고 벨라루스로, 지금 보면은 이제 친러가 옛날에 여기 이제 발트 3국,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저 에스토니아 뭐 등등 해서 가지고 옛날에 소련의 일부였던 데들 지금 다 독립했는데, 제일 적극적으로 지금 유럽 쪽에 붙어 있는 나라들, 러시아는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 얘들 말 믿으면 안 된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고, 요 위에 핀란드, 옛날에 당해봤던 사람들이 더 알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또 아예 나라까지 없어져 봤던 폴란드, 여기는 완전 강성 국가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동구권 그러면은 라인이 대충 요래 그어졌단 말이죠. 라인이 대충 요래 그어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라인은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어진 상황에서 벨로루시다 그러면은 거의 최전방에다가 지금 배치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됐다. 이러면은 이게 뭐예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실전 배치 선언하고 어쩌고 할 것도 없이 실제로 딱 한 번 쏜 게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미 쐈고요. 벨로루시에다가 배치했다고 발표를 한 건 뭐냐?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냐? 니네 까불다가 진짜 죽는다라는, 그야말로 유럽을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보기에는 얼추 정리 끝났다. 근데 다 끝난 게임에 지금 얘들이 자꾸 객지를 붙고 딴죽을 거는 바람에 지금 일이 안 풀리는 거다. 사실은 얘를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얘들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입 아가리 안 닥치면은 혼난다 라는 압박을 지금 가하는 모양으로 지금 전체적인 틀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아까 이제 오레시니크의 기능에 대해서, 또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속도가 압도적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산탄총처럼 여러 개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기존 방공망으로는 못 잡더라. 실제로 이게 딱 한 번 쓴 게 이제 우크라이나였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보면은 이게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800km를 한 15분 만에 주파됐으면은 극초음속 성능도 확인이 된 걸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 순간에 여러 줄기의 불꽃이 비처럼 쏟아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에 갈라진 것도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방공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는데 요격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이거 요격도 못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뻥이 아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오레시니크의 장점들은 사실로 확인된 부분들이 많다예요. 일단 여기까지 인정.
여기까지 인정인데 근데 그러면은 이제 프랑스나 뭐 이제 온매 죽어 우리 다 죽었어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푸틴 대통령은 이 오레시니크의 위력을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이라고 했는데 아니 일단 쏴봤더니만은 속도가 빠른 것도 맞고 다탄두도 맞고 요격이 안 되는 것도 맞았는데 그래서 요격을 못 해가지고 맞았어. 퍽 맞았는데 진짜 나의 번개 같은 주먹을 피하라 그러면서 빵 해가지고 빵 맞았고 어휴 진짜 빠르네 못 피했어. 근데 딱 맞고 말았더니 별로 안 아픈데? 내가 못 막은 건 맞는데 근데 막상 맞아보니까 별로 안 아픈데? 솜주먹이구만.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 좋아하네. 파괴력이 별로 없더라. 물론 거기에 센 탄두를 안 실으면은 그렇게 되지. 그래서 사실은 그야말로 실험용으로 이게 진짜로 요 정도의 속도와 기존의 이제 오레시니크의 장점으로 지목되는 것들이 전부 다 작동 가능한지 사실은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써보기 전에 몰라. 전쟁하면서 원래 전쟁 기술이 늡니다. 써보기 전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애시당초에 이건 피해를 입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성능 테스트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탄두만 제대로 실으면은 파괴력도 커진다라는 반론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맞아보니 솜주먹이네. 이게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자,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정확하게 가느냐예요. 어느 투수가 공은 시속 160을 던지는데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이 없어. 어쩔 건데 그거를 골프 선수가 쳤다 하면 300m를 쳐. 근데 페어웨이 떨어지는 게 없어. 그걸 뭐 어디다 쓸 건데. 검증 안 됐다. 정확도도 검증이 안 됐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통적으로 러시아가 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보기에는 이거를 막 오레시니크 그렇고 막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기존에 있는 탄도미사일에서 약간만 바꾼 거다. 그리고 아까 그 되게 빠르다고 한 것도 원래 종말 단계에서는 다 마하 10은 나오는 거다. 그거 갖고 막 그렇게 막 극초음속 그러고 난리칠 것까지도 없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진짜로 해보기 전엔 몰라요. 그리고 해보기 전에는 성능도 모르고 이거를 성능은 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컨대 요즘에 이제 항공모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공모함이라는 거를 제일 먼저 만든 거는 영국이었어요. 근데 항공모함을 제일 제대로 쓰기 시작한 건 일본이었어요. 요즘에 항모 전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공모함 한 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축함 뭐 이렇게 호위함 배치해가지고 쫙 이게 일본이 만든 거예요. 미국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항모 전단을 구성해서 진주만을 때려 먹고 한 대 맞은 다음에 미국이 항공모함이라는 걸 이게 그냥 단지 움직이는 비행기 이착륙장으로만 쓴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저걸 저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라고 일본에 배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능도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써보다가 아는 건데 실제로 쓰면 이제 문제 커지겠죠. 어쨌거나 이제 유럽으로서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는데 이런 거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푸틴은 하는 말마다 이제 진짜 컨피던트 하는 거죠. 자신감 뿜뿜 인 상태가 되게 됐습니다. 반면 유럽은 진짜 질이 멸렬입니다. 지금 그나마 지금 뭐 하나 한다 그러는 게 러시아 동결 자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인데 정작 지금 동결 자산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벨기에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나중에 러시아가 보복하면 우리만 두드려 맞으라고 이거 니네끼리 이거 좀 역할 분담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독일이 좀 나도 해줄게 그러는데 이게 액수가 차이가 너무 커요. 독일은 요만큼 갖고 있고 벨기에는 이만큼 갖고 있어요. 나중에 혼나더라도 요만큼 혼나고 이만큼 혼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거기다가 유럽 안에도 이게 의견의 일치가 안 되는데 미국은 또 거기다 대고 숟가락 얹고 나오죠. 야, 그 돈 저기 우크라이나의 전쟁 자금으로 주지 마. 그거 쓸 때가 있다니까. 그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으로 쓰려고 지금 내버려 두는 거야. 그거 그대로 놔둬. 나중에 쓸 때 있는 돈이야. 그 임자 있는 돈이야. 네 돈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지네끼리도 문제고 밖에서도 문제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그 돈 건드렸다가는 나중에 진짜 죽을 줄 알아 그러고 협박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정상회의하면서 디스커스는 하는데 컨클루드가 없어요. 이게 지금 유럽에 맨날 보호는 해요. 맨날 뭐 다짐은 하는데 결정은 안 해요. 결정은.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는 이제 토니 블레어 사진을 쓰긴 썼는데 토니 블레어하고 제이미 다이먼 이제 JP 모건이죠. JP 모건 회장하고 같이 이제 보고서를 냈어요. 유럽이 지금 사실은 정신 못 차리면은 그냥 니네 이제 끝난 거다. 정신 좀 차려라라고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니네 그냥 있으나 마나 진짜 존재감도 없어진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 관심 있으시면은 보고서를 아예 보셔도 될 거예요. 제가 오늘 7시 반이었으면 이 보고서를 좀 더 좀 진지하게 검토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좀 제대로 보려 그러다가 에그머니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러고 좀 화들짝 놀라서 뛰어들어오는 바람에 좀 덜 봤습니다. 어쨌거나 이 보고서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더 통합해야 된다. 더 통합해야 된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왜냐? 지금 세상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3차원 전략 게임이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유럽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여기서 유럽이 그나마 자리 하나 차지하고 앉으려면은 더 통합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더 통합해야 한다 그러면서 유럽은 이제 성장과 경제에서는 성장, 그 다음에 경제도 좋지만은 특히 국방에 신경 써야 된다. 유럽이 이 지경이 된 근본 원인은 이 보고서에는 그냥 내포되어 있는 의미지만은 유럽 스스로도 요즘에 제가 듣는 얘기들은 그렇습니다. 유럽 스스로도 반성하는 게 냉전 해체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이제 소련이라는 실존적인 위협이 없어지면서 그냥 국방을 그냥 미국에다 갖다 떠넘긴 거예요. 떠넘기고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그야말로 안보 프리라이딩 무임승차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야 니네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나 혼자 니네 다 업고 다니려니까 진짜 어깨 빠개지겠구만. 내려 그랬더니만은 얘가 걸을 줄을 모르네. 이게 다리에 근육 다 빠진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유럽의 상황이다. 니네 근육 좀 키워야 된다. 국방. 이게 기본적으로 국방을 의지하면서 니네가 지금 이 무시당하고 사는 거고 또 하나 니네가 사실은 안보 비용을 미국에 떠넘겼기 때문에 니네가 돈이 있었던 거고 그 돈을 니네가 스스로 번 줄 알고는 그걸 복지에다 다 써버렸다. 니네 이제 그 돈 니가 벌어야 된다. 성장 먼저 해야 된다. 다만 이렇게 되면은 세상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거 쉽지 않아요. 특히 유럽의 정치 문화에서 쉽지 않고 유럽 각국의 정치 문화도 있지만은 유럽이 뭐 통합된 EU의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다. 왜냐? EU는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들이 다 주권을 갖고 있잖아요. 27개 회원국 중에서 한 놈만 반대해도 26대 1로 찬성이고 반대 찬성 26 반대
한 표라도 반대 한 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래 갖고는 축도 밥도 안 된다. 성장은 성장대로 안 되고 국방은 국방대로 안 되고 미중 사이에서 유럽은 갈 곳 잃고 그냥 찌그러지는 운명만 남아있다. 더 통합해야 된다라는 결론은 딴 거 아닙니다. 유럽 연방을 생각해야 된다. 유러피언 유니언이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유럽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 아니면은 유럽은 답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이 얘기를 지금 블레어가 하고 있어요. 블레어는 자신은 하기는 뭐 유럽 통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유럽이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던 입장에서 참 유럽이 이렇게 망가진데 영국도 한 역할을 했는데 영국 총리 출신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 보고서의 핵심은 integrate further, 더 깊이 통합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더 깊이 통합하는 방향의 개혁은 유럽 개혁은 옵션이 아니다. 이거는 필수다라고 선언하는 게 3차원 체스판이 돼 있는 이 복잡한 세계 질서에서 유럽이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지적하는 내용까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